네,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문이 열린 날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연인인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순찰을 돌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피가 좀 보여요. 끌려서 차에 실려간 걸 보고 바로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모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제 폭력 신고가 발단이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보면 오전 5시 37분에 이제 교제 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경찰 지구대로 이제 향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지금 현재 피의자죠. 피의자가 먼저 풀려나서 지구대를 나왔고 이후에 피해자가 지구대를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이 여성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구대에 나온 지 그 10분 뒤에 바로 흉기에 찔려 이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구정 차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사건 요소가 있지만 이게 교제 폭력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사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 폭력에 따라서 신고를 남자가 한 건 아니라 피해 여성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이 했는데 경찰서에서 남성이 더 먼저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먼저 귀가를 하고 한참 뒤에 여성이 귀가를 하다가 이 자신의 차가 있는 이 주차장에 갔다가 저런 참변을 당했는데 도대체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고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최소한 피해를 신고를 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경찰의 대응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처음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좀 보면요. 김 씨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또 집안에 TV를 부쉈다 이런 신고 내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좀 풀려났는데 경찰 대응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대응에 아쉬운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사가 끝나고 10분 만에 지금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과연 그 여성의 어떤 피해 여성의 신고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경찰이 좀 객관적으로 제대로 인지를 한 것인지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그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가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뭐 TV도 부순다 이런 재물손괴와 폭행죄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분리를 해서 조사는 했다라고 하지만 접근 금지 같은 이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은 지금 취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보복 살인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앞으로도 이 부분을 두고두고 경찰의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냐에 대해서는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처음 신고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위험성 판단 체크를 했는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찰은 오히려 이제 그 위험성 그 평가도 낮았고요. 오히려 조치는 이제 그 평가 점수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강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경찰은 해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부부나 또는 이제 사실혼 관계 이제 동거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긴급하게 떼놓을 수 있는 응급 그게 조치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취할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경찰은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게 스토커는 이게 또 긴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지는 없었는가?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면밀하게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윤재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위험성 판단 점검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경찰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지만 사실 앞뒤 사건의 맥락상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경찰이 좀 더 면밀히 살폈다면 이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해서 응급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리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단계가 나왔고 뭐 남자친구로 봐서 사실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범행 전에 김 씨가 그 피해 여성의 집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일 텐데 그럼 적어도 사실혼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남자친구, 연인 이 관계를 넘어서서 뭔가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한 번이라도 고민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또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피도 있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목격자가 무슨 일이냐, 112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 내가 차로 태워서 병원에 가는 게 빠르다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목격자가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여성이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이렇게 심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목격자 입장에서는 바로 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상황이었어도 과연 신고를 했을까 이렇게 쉽지는 않았겠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목격자들에게 무슨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오죽했으면 그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피해 여성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러니까 신고라는 것이 그냥 재미 삼아서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참다가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3자인 공권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신고한 사람의 어떤 절박함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대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정황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도주를 피의자가 하는 동안 피해자가 숨을 거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 범행을 당한 이후에 1시간 40분 뒤에 숨을 거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남성은 뭐 목격자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에게도 좀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첫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이해를 좀 못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못했느냐. 이게 이제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폭행이 그 이전의 폭행이 경미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이 경미하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니까 이거를 뭐 분리한다거나 접근 제한을 한다거나 뭐 그 필요성을 그렇게 경찰이 못 느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마 뭐 경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피해자를 풀어주고 10분 만에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접근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저 언급한 것처럼 이게 되려면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나 네. 그다음에 이 가정 폭력 범죄 이런 게 해당이 돼야지 이게 긴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경찰에서는요 가정 폭력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남자 친구니까 네. 아까처럼 이게 부부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니고 그다음에 스토킹법은 이게 적용할 여지가 좀 있는지를 이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아마 처음에 진술할 때는 좀 가볍게 뭐 이렇게 폭력도 좀 가볍고 이렇게 진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행계 경찰에서는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저는 보이는데 요즘 이게 이런 보복 범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복 살인하면요. 일반 살인은 이게 5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복 살인은 특가법에 10년 이상으로 2배나 이게 가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게 폭력들 보복 범죄 이런 거는 이게 좀 이게 무관용의 원칙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 원 스트라이크 하나만 이게 한 번 잘못하면 과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폭력들은 그 점에서 이게 경찰이 한 번 폭행이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보시는 겁니까? 그 법을 이제 해석을 저는 스토커 처벌법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네. 한 번만 이게 연인 관계에서 뭐 폭력이나 좀 이게 불법이 있어도 가장 세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이 피의자는 이 피해자를 이전에도 스토킹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뒤에 오후 3시죠.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 폭력에 보복살인까지 적용하면 처벌 수위는 대략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에게도 거짓말을 했고요. 경찰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나 그 여자친구의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지금 가는 도중이었고 그리고 범죄 행위가 보복살인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은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 살인이 아니라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보면 보복살인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될 것이고 우리 현행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중한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교제 폭력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